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볼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기뻐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점수가 이제 낮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단지 이제 시간 관리하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 그 정도 의미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제가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순환 진도 범위가 아직 거의 많이 못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민총에 대해서 많이 출제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민법상 법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간습법하고 사실인 간습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절대 틀리면 안 될 내용이죠. 따라서 간습법의 경우는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가 준명을 한 경우에 하나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제한자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가시면 아직까지 갑 같은 경우가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걔한테는 학답을 촉구할 수 없고 민법 제15조 2항으로 가가지고 갑의 법정 대리인한테 상대방이 체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처분이 허락된 거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민법 제6조고요. 따라서 2번 지문 틀렸고, 비교해가지고 민법 제8조에 근거해가지고 영업에 대한 허락이 있었을 때 그때 성년자하고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6조, 8조 잘 비교를 하시고요. 3번 결혼했을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아니고 성년후견 개시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다른 충분한 자료가 이미 있었을 경우에 의사의 감정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라 하여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또 요즘에 참 여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2번 지문이거든요.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 갑하고 상대방 을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현명등을 했기 때문에 A 법인하고 상대방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복습 특강 등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따라서 본인 A한테 효력 기속이 이루어진다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도 대표기관은 개인은 지지 않고 법인이 계약상 책임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는 게 아니니까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 지하에 설정된 유류 탱크의 경우는 종물이 아니고 부합물에 해당하고, 그렇죠? 건물에 설치된 주위 같은 경우에는 부합물이 아니고 종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앞뒤가 틀렸으니까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이죠. 명의대여 한 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대출계약이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은행한테 대출계약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했을 경우에 비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렸고요. 4번 지문 가시면 전체 공무원이다. 공법행위의 경우는 민법 제107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유효한 거예요. 됐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고 그냥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보시면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도 제가 항상 노트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조금 읽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죠. 그러면 그 효과를, 교육의 효과가 매수인 을의 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여도, 맞죠? 이랬을 때 어차피 매수인 을 명의로 소이등을 해도 처음부터 매수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 쪽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게을리 했다 하여도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이었고요. 요 4번이 무슨 소리인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필기노트를 통해서 그 사례형 노트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대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하지 못함으로까지는 맞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단순 채무 이행이었죠. 단순 채무의 이행, 단순 결제에 불과했을 경우는 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단순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비교할 게 단순 채무의 이행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관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대물 변제나 또는 경계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소멸시효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 채무하고 주채무의 경우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한 채무다. 맞죠?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도 각각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한번 끊고, 근데 주채무자 갑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가지고 민법제 165조에 근거해가지고 원래 3년짜리 단기 소시에 걸리는 것들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서 연장된 상태에서 보증을 했을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 채무의 경우는 민법제 3조 각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163조를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 조문 그 어디에도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보증 채무를 쓰게 된 게 민법상 행위의 경우라면 10년짜리 소시가 적용되고, 상사 행위로서 보증을 쓴 경우라면 5년짜리가 적용될 뿐이지 민법제 163조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유치권이 성립돼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항상 제3취득자라고 불렀죠. 이분은 피담보 채권의 소시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직접 이익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 문제 기출 지문이고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제가 이 3번 지문을 이제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특히 유난히 좀 법원직 시험에서 그런 분들이 이게 진짜 재수강생인지 알바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그 어떤 만큼 양을 벌려서 공부를 한다 하여도 모든 지문을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한 해에서 좀 적을 때는 2문제, 많을 때는 한 4문제 정도는 이른바 소거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3번 지문 같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 때 항상 길게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을 경우라면 3번 지문의 경우는 솔직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풀기를 길이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세모 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 가보시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민법상 10년이에요 라고 주장했을 때, 민법도 공부했고 민수에서도 공부했지만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고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법원이 구속을 받지 않고 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응 아니야 상법에 의해서 5년짜리야 라고 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1, 2, 4번 지문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옳은 지문은 3번이다 라고 풀어내는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아마도 초시생보다는 1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분들한테 제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지문을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풀기 위해서 뭐 변호사 시험 문제 다 풀어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거는 멍청한 그런 전략입니다. 예, 우리 같이 8과목 공부하는 시험에서 그런 거 다 시험 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수업 시간 때 하는 정말 중요하고 평이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민법 100점은 처음부터 뭐 필요 없는 거고 88점까지는 그냥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W 민법 교재에 있다 없다 그런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믿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W 민법 책이 없어서 다 민법 시험 못 풀 것 같으면 합격 수기 보시면 민법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예,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한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소거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3번 풀어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구를 외상으로 판매해가지고 을을 상대해가지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랬을 때 외상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년도 4월 2일인데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갑이 2008년도 3월 27일 날 을한테 지급해주세요 라고 채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바로 못 준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한번 돈 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해서 돈 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게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답변이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채고 중이라고 제가 항상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월 20일 돼가지고 못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4월 20일부터 6개월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럼 10월 20일 이내에 재판상 청구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안에 보시게 되면 10월 15일 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최고시로 소급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풀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서 공부하실 때 중요한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저당권회라고 하는 권리는 원래 돈을 받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와 무관하게 경매가 됐을 때는 소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된다라고 했지요. 해서 담보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인데 이미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매각까지 다 됐을 경우라면 그때는 경매가 됐으니까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회복 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고 후순위권자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선순위니 나한테 돈 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시고 당연히 필기노트에도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 번 더 꼭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지문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선의취득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필기노트를 보게 되면 채권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그렇죠? 동산 물권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물권 행위의 무효에라고 하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가 선의취득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채권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등이 나올 수 있을 뿐이지 민법 제249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지요. 1번에 보시면 동산이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매도가 된 경우다. 무권 대리 행위는 채권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럼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 등의 요건이 인정됐을 때 민법 제 125,
구조에 의한 표현 대리의 성립은 될지 몰라도 절대 선의 취득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관계이고 이거는 지금 중요한 판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쟁점에 해당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입비를 썼을 경우에는 점유자 을이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의 경우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인데요. 민법 제203조에 근거한 비용 상환 청구권의 경우는 필요비든 유입비든 관계없이 회복자, 소유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을이 갑한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비로소 을이 갑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비의 경우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유자 을이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요 2번 지문 같은 경우가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인데 어떤 거하고 이제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하고 섞어가지고 혼란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지문이죠. 해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경우는 필요비는 즉시가 맞죠.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입비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이 즉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틀린 지문 구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12번 가시면 부실법 적용받는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자간 갑이 수탁자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맞죠? 여전히 신탁자 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말소나 증명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인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인 경우라면 원물 그 자체가 아니고 매수 자금 상당액에 대해서 반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3번 지문 가시면 수탁자 을이 X 토지를 처분해가지고 일단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그 후에 수탁자 을이 다시 우연찮게 그 경매가 돼가지고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을 소유지 갑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민법 제750 등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다. 4번입니다. 매수인 같은 경우가 수란 사정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었을 경우에는 부실법 제4조 2항 단서가 적용돼가지고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전세건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세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양도 계약하고 부기 등기됐다 해서 요 경우에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186에 근거해가지고 부기 등기가 필요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민법 제450조 1항, 2항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2항에 근거해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라면 부기 등기한 것만 가지고 확정일자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안채권자 정 등에게 양수인병은 정 등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다음 질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조문이고 질권에 관한 규정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고 물론 다 노트에 설명이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한번 끊으시고 질권자의 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다. 자,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조문이었죠. 을이 갑한테 X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도 을에게 Y 채권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게 이 X 채권을 요렇게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경우였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랬을 때 양 채권 둘 다 X, Y 둘 다 이행기가 도래했을 경우는 병 같은 경우는 질권 실행의 방법으로서 갑에게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 갑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권 목적인 그 말이 질권이 설정된 X 채권의 변제기가 여기 있는 병을에 대한 Y보다 먼저 도래했을 경우에는, 즉 아직까지 병을에 대한 Y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는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병이 아직까지는 갑에게 직접적으로 질권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이 갑에게 갑아 너 을에게 돈 주지 말고 공탁소에 가서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반드시 이것도 정말 함정 팠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공동저당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러 제가 제일 쉬운 내용을 정답으로 학정을 시켰죠. X하고 Y 중에서 X의 경우는 채무자 갑의 소유이고 Y 토지 같은 경우는 물상보증인 을 소유인 경우에는, 맞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했을 때도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가지고 분담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었고, 말고 X에서 먼저 채권자 A에게 배당을 먼저 해주고 부족한 게 있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Y에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지, 동시에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가지고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가 올해 노무사 시험 문제였거든요. 둘 사이의 책임에 대해서 비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다 확인하시고 3번에 보시면 양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가 행사하는 민법 제390에 근거한 배상청구권하고 피해자가 행사하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둘 다 3년이다. 아니죠.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 또는 1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90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3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죠. 그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짜리면 똑같이 10년이고 원래 채권이 상해인에 의해서 5년짜리면 똑같이 5년인 것이지 항상 3년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을의 채권자 갑이 을병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다. 제가 채권자 대위권 부분을 사례형 문제로서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로서 제일 잘 나오는 주제가 채권자 대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그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갑이 이렇게 병을 대위하고자 한다 정도까지만 일단 그려두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읍번 지문 가시면요. 을 동의 필요 없습니다 해서 을의 동의가 없어도 을이 권리 불행사 중이었을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두 번째, 갑을에 대한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갑이 병한테 직접 나한테 돈 달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전 등기 빼고는 다 된다. 사안의 경우에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것도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병 너 원래 을한테 줄 1억 원 있지 나한테 직접 달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는 을에 대한 채권과 상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또 틀렸고요. 디귿번 갑이 병을 상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을 때 소재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같은 경우는 피대위 권리 Y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까지 했죠.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력은 채무자 을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을병채권 Y의 생김으로 디귿번 지문은 옳은 지문. 리을번 갑이 병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고 을한테 통지까지 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을이 병한테 채권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포기 같은 말이 면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는 을이 자신한테 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항할 수 없다 이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미음번 을이 병을 상대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은 을이 비록 실패했지만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건 채무자 을이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었을 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8번은 그냥 디귿번 정도 볼게요. 동의한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의 경우에 쌍방 이행 제공 없이 이게 포인트죠. 그럼 상대방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겠죠. 그럼 동의한 건 같은 경우에 세 가지의 권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행지체 면제효가 인정되죠. 그렇다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하여도 지체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거, 발생시가 바르지 않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기은리는 제가 설명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갑을병이 정한테 900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주고 있고 갑을병이 있고요. 정이 채권자고 900인데 문제 보니까 각자 부담 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내부 부담 부분이 300 그리고 300 그리고 30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먼저 기읍번 가시면 갑이 600에 대해서 정의 채무와 상계했다 해서 갑이 스스로 상계했기 때문에 418조 제1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남은 300만 원에 대해서 을과 병이 정에게 각각 이렇게 분할 채무를 지는 게 아니고 남는 300에 대해서 여전히 을과 병이 연대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번 갑이 600에 대해서 정가 상계 처리를 했을 경우에 맞죠. 갑, 을, 병은 깎이니까 이렇게 해서 300씩 남기 때문에 각각 300만 원씩 연대 채무를 지므로 니은번 지문은 퍼펙트하게 옳은 지문이다. 디귿번 갑이 상계권 행사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을과 병이 대신 상계할 수 있냐 418조 제2항에 대해서 묻고 있죠.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는 대신 상계할 수 없겠지만 일반 연대 채무의 경우는 대신해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리을번 갑이 상계권 행사하지 않고 있었을 때 을도 대신 상계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의 6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법 제418조에 근거해가지고 대신 상계할 때는 요 갑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대신 상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600이 아니고 300만 원만큼만 대신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미음번 갑이 상계권 행사하지 않고 있었을 때 병은 정상대 해가지고 갑의 600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고 똑같았죠. 갑의 부담 부분이었던 300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조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합의 채무자는 A 조합이 있고 갑이 있었을 때 A는 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갑이 B라고 하는 조합원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 채권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계 처리할 수 없다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린 지문. 21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가실에 의해서 방조했을 경우에도 공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여러분들. 해서 형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의하고 가시를 달리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여러분들 민법의 경우는요. 민법은 고의하고 가실 둘 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책임의 구간에서 물론 뭐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동등한 선으로 봅니다. 해서 민법상 가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도 공불 책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22번입니다. 변제 충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경매가 됐을 때는 법정 충당에 의하라 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때도 경매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개별자들의 합의를 다 고려해버리면 신속하게 배당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해서 합의가 있었을 때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가장 공평한 방법인 법정 충당의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인데 3번이었죠.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 갑소유고 을이 이제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말았던 사안이죠. 이때 우리 판례는 을은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고 정착물의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정착물의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요건 조금 제가 수업 시간 때 판례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다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그림 자체로 기억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24번은 뭐 선생님 저는 뭐 가족법 공부한 적 없어서 못 푸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특정 유증의 경우는 민법제 186 맞죠? 비교해가지고 포괄적 유증의 경우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인정되므로 민법제 187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유증 받았던 상대방 갑 같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했다 하여도 아직까지는 채권자에 불과하고, 즉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에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법제 214조에 있는 물청을 아직까지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등기 명의자에게 직접 증명 등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입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하고 허가에 대해서 받아야 하나 한번 끊으시고, 양자가 성년자였고 일반이었을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 및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아니죠. 가정법원에 허가는 필요 없겠지만 그동안 키우셨던 친생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 번 더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틀린 거 중심으로 내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분석하시고,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접어버리시고 다시 또 새로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수난 끝까지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해설 강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